인간은 항상 현재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찾아가거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인데요. 총 7편의 단편소설로 엮어져 있고 또 과학소설입니다. 워낙 베스트셀러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고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소설 안에 있는 7편의 단편소설을 간단하게나마 줄거리를 나눠드리고 또 읽은 독자로서의 느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편의 단편소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소설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입니다. 유토피아 이야기 플러스 디스토피아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디스토피아나 유토피아를 주제로 한 소설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소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살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이 델리리움이라는 소설도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건 TMI였고요. 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소설에는 릴리라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릴리라는 여성은 얼굴에 흉측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릴리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인간 배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 배아를 직접 디자인해서 장애가 없이 완벽한 사람들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개조인과 비개조인 두 부류로 나뉘는 사회가 되는데요. 릴리는 이를 보고 비개조인들만 살 수 있는 사회를 또다시 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이 비개조인들만,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릴리가 아닙니다. 릴리가 만든 비개조인들의 세상에서 살아온 어떤 아이가 완벽한 개조인들이 사는 지구로 여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구로 여행을 갔다 오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복잡하게 보여주는데 사실 스포를 하기 싫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싫지만 정말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릴리라는 여성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들만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결국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 가진 사람들만 모여 사는 사회를 또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설을 보면 어느 곳에 가나 불행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행복만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설은 스펙트럼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에서 40년 동안 조난을 당했다가 구조가 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희지는 35살이라는 나이에 우주 비행사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를 떠났지만 조난을 당하고 말아요. 40년 뒤에 구조가 되어서 지구로 돌아왔는데 도대체 희지는 4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희지는 사실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떤 행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행성에는 외계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희진을 돌봐준 외계 생물체와 계속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외계 생물체를 루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이랑 흡사하게 생겼는데 피부색은 회색이고 또 인간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희진은 루이라는 외계 생물체와 함께 특별하고 또 특이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소설의 중점은 희진이 루이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둘이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도대체 어디서 감명을 얻어서 이런
루이와 같은 외계 생물체를 탄생시켰을까라는 궁금증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런데 40년 뒤에 희진이 구조가 되어서 지구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인류 최초로 외계 생물체와 접촉한 인간이라고 밝히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행성이라든지 함께 지냈던 외계 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우주에서 오랫동안 조난을 당해서 정신병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는 뭔가 알지 못하는 그 뭉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희진과 루이 사이에 생겼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끝나버린 것 같아서 뭔가 아쉬움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네, 두 번째 소설이었고요. 세 번째 소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설은 공생가설인데요. 읽었던 7편의 단편소설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문장이나 맥락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설정이 조금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류드밀라라는 한 소녀가 보육원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5살이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행성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류드밀라는 자신이 이 행성에서 왔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이러한 주장과 이 행성에 대한 그림 그리기는 성인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류드밀라는 유명한 화가가 되는데요. 이유는 이 행성이 아름다워서도 있지만 사람들이 류드밀라가 그린 행성의 그림을 보면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행성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 행성의 그림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가본 적도 없는 곳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성을 류드밀라의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류드밀라가 전에 행성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이 행성에서 왔다고 주장을 할 때 행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어떤 행성을 발견했는데 류드밀라가 제시한 이 행성의 과학적 데이터와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행성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 류드밀라의 행성은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 뇌 해석 연구소에서는 뉴런의 활성화 패턴을 연구하면서 사고 해석 과정을 연구하다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신생아들의 뇌 속에 류드밀라에서 온 것으로 간주되는 외계 생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때 인간의 뇌에 류드밀라 행성의 외계 생물체들이 존재하다가 7살쯤 되면 이 외계 생물체들이 인간을 떠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해하고 보면은 정말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또 하셨을까라는 그런 소름이 돋았는데, 이 소설은 읽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류드밀라라는 행성을 가본 적도 없는데 그리워하는 것과 또 이 뇌해석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면서 신생아의 뇌 속에서 외계 생물체를 발견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비현실적도 아니에요. 뭔가 그 발견하는 과정이 너무 과학적이어서 현실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소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성은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슬램포니아라는 제3행성에 가기 위해서 우주선이 오지 않는 오래전에 폐허가 된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선을 기다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주 행성 간의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여성의 남편과 아들도 더 나은 행성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여행 갈 준비를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성과 남편과 아들 다 같이 슬램포니아라는 아름다운 행성에 가서 다 같이 사는 것이었지만 이 여성은 지구에 남아서 좀 더 과학 연구, 자신이 하던 연구를 마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나 나중에 따라갈게 하고 아들과 남편을 먼저 슬램포니아라는 행성으로 보내요. 하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슬램포니아 행성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연구는 계획대로 마치기는 했지만 이 남편과 아들에게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우주 정거장에서 오지 않는 우주선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소설은
관내 분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7편의 소설들 중 가장 유명한 소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7편 중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소설이기도 해요. 이 소설의 사회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마인드 데이터를 저장하여 도서관에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나 가족이 사망한 사람이 너무나도 보고 싶을 때 도서관으로 와서 이 마인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상의 인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주인공 여성의 이름은 지민인데요. 지민은 엄마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엄마를 원망하면서 살았고 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지민이 임신을 하고 자신도 엄마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조금씩 그리워져요. 아직은 미운 존재지만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찾아가서 엄마의 마인드 데이터를 찾지만 도서관 안에서 엄마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민은 엄마의 데이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왜 분실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마와 딸의 어떤 그 특이한 끈끈함, 그리고 저도 느낄 수 있는 엄마와 딸과의 어떤 관계성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읽는 동안 엄마 생각도 많이 났고요. 또 무엇보다 이 관내 마인드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설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을 실제로 만날 수는 없어도 그 VR 그걸로 가상으로라도 만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현실과도 조금은 가까운 그 설정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 소설은 감정의 물성이라는 소설인데요. 코에 털이 들어갔어. 감정이 조형화되어서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렘을 느끼고 싶으면 설렘 초콜릿 한 조각을 먹으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요. 또 뭐 행복 비누를 사면 행복 비누로 손을 씻으면 행복해지고요. 그런 제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우울,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조형화된 제품도 사람들이 꽤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남성의 여자친구도 안 그래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우울을 조형화한 제품을 계속 사들여서 이 주인공 남성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과연 이런 제품이 실제로 나왔을 때 우리는 행복, 설렘, 뭐 이런 제품만 사게 될까? 아니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울이나 분노, 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형화한 제품도 사게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울할 때 이 우울이라는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하면 뭔가 핑곗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우울한 사람이어서 우울한 게 아니고 우울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내가 우울한 거다라고 뭔가 원망을 할 어떤 대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구매를 했던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소설은 7편의 소설들 중 가장 가볍게 짧게 읽었던 소설인데 굉장히 신박했던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설은 나의 우주영웅에 대하여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는 최재경이라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동양인이고 비혼모고 40세가 넘은 사람이라서 우주 비행사로 선발이 됐을 때 저런 사람이 무슨 우주 여행을 하냐라는 안티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많은 훈련을 거치고 또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친 끝에 우주에 갈 채비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우주 비행선이 발사되는 날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우주 비행선이 우주에 도달하기도 전에 폭발해버린 것이죠. 한편 지윤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지윤은 최재경 이모, 즉 아까 말했던 그 우주 비행사를 너무나도 동경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지윤도 우주 비행사가 됩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가 된 지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의 이모가 사실은 그 우주 비행선이 폭발하던 그날, 발사되던 그날 우주 비행선 안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우주 비행선이 발사되기 하루 전날 최재경 이모가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이모는 어떻게 생각해도 자살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사이보그가 되어야 되는데
장기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최첨단 인공 혈액, 인공 장기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사이보그가 된 이모가 우주가 아닌 바다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지윤이라는 주인공 소녀는 결국에 이모와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은 사이보그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주로 가게 됩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이리저리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스토리이고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한 7편째 나누니까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이보그가 된 한 인간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주가 아닌 바다를 선택했다 라는 그런 설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소설의 7편 단편 소설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쉬운 게 이 소설이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이 책 읽으면서 이 작가님은 천재인 게 틀림없어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내뱉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소설을 그렇게 대단치 않은 설명으로 리뷰를 해서 아쉽기는 한데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정말 많은 상상력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또 상상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힘들다. 리뷰를 너무 길게 했나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바이.